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고등 내신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니 해도 통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과연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 그러니까 우리 앞 세대가 어떤 그 민주화라든지 또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써 내려갔다면 과연 우리는 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또 어떤 역사의 선물을 안겨야 할지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전 통일이 아닐까. 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아직까지 우리 현대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통일을 완성해서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방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북한의 독재정권 수립인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김일성 유일체제 강화, 6.25 전쟁 이후 정적 반대파의 제거, 김일성 중심의 독재체제 수립, 우상화 작업 진행.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북한이 독자적 자주 노선을 추구하면서 바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시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체사상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어떤 자주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왜 나왔냐면 6.25 전쟁 이후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 구석기 시대로 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6.25 전쟁은 결국은 사람과 돌멩이밖에 없는데 믿을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굉장히 강요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정말 노동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되는데 여러분들 72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죠? 7.4 남북 공동성명이 만들어진 해예요.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남북의 정부는 더욱더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유신헌법이 만들어지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회주의헌법. 체제의 더욱더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 주석제가 확립되어가지고 주체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됐던 그 시점.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오히려 더 김일성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자 세습 체제가 확립되는데요. 김정일, 김일성 사망 후 국방위원장 취임했고요. 선군 사상을 내세워 군대를 기반으로 사회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사망 후 또 권력 세습했고 3대 세습 체제가 구축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건설, 이번 경제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50년대는요 중국과 소련의 원조, 여기도 역시 원조입니다. 남한도 미국의 원조였고 북한도 중국과 소련의 원조였죠. 자, 특히 천리마 운동, 이것도 정말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60년대 와서 자립경제를 내세우면 경제개발, 이런 것 다 주체사상과 연결되고 있는 주체경제와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80년대 이제 오면서 이제 이게 한계가 와요. 예, 사실은 어찌 본다면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떤 그 외국과의 어떤 그 교류가 별로 없이 자기들만이 어떤 모든 걸 하겠다는 데서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경제 개방을 실시합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면 외국 자본을 안심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상 없이 너희들 자본 들어오면 지켜주겠다라는 그 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하병법이라는 겁니다. 하병법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90년대 낮은 선봉, 바로 자유무역지대, 마음대로 투자해라 라고 하는 또 그런 지대를 설정을 해놓는 것이죠. 신해주 경제특구 지적, 폐쇄적인 대외관계와 내부 통제 등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북한으로서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여러분들 인간이 한번 경험을 하면요 끊임없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딱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딱 묶어둬가지고 여기서 딱 끝낼 것이다 쉽지 않아요. 예, 그 주변으로 자꾸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으로서는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를 맞이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오늘날의 북한은요 국제적 고립, 물자, 식량 부족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은요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합의한 부분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박정희 정부 때 7사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성명,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승만 정부 전쟁 끝나고 나서는 반공 중시 북진 통일, 장면내가 유엔 감시 아래 남북 총선 주장, 민간 통일 논의 발발,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선건설 후 통일 주장, 강력 방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모습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1972년도에 왜 나왔을까를 보자는 얘기예요. 72년도 그럼 그 직전에 닉슨 독트린, 냉전의 완화. 그렇죠. 바로 이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대립 구도가 좀 더 완화되는 어떤 측면들. 이제까지는 공산주의 때려잡자, 공산주의와는 상종도 못한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린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냉전 시스템 속에는 유지가 되었는데 세계적 질서가 이제 그들과 같이 손잡을 수 있고 그들과 같이 스포츠 교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지? 그 결과가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자, 그 과정에서는요, 먼저 남북 적시자회담이 열리면서 이산가족 문제 협의로 어떤 회담을 진행을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는데 비밀회담이었어요. 예, 정말 그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평양에 가서 정말 비밀리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 기억해 두세요. 바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자, 남북조절위원회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건 무조건 7.4 남북공동성명 핵심적 키워드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북조절위원회 나오면 7.4 남북공동성명 그 핵심이 바로 통일 3대 원칙이 합의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이 합의되었다는 사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이 합의되었다는 사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남북조절위원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의의는요,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 합의한 평화통일 원칙, 3대 원칙,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이게요, 남북한 그 체제 강화에 활용돼요. 그래서 남한은 유신 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하면서 박정희 정부와 김일성 정부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 한계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두환 정부인데요. 여기서는 핵심이 이거예요. 남북한 이산가족이 최초로 상봉한 시기가 바로 전두환 정부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거든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북방 외교를 추진하면서요. 사회주의 국가와 적극적으로 교류합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과 국교를 맺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는요.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더라.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자, 유엔 동시 가입 순서도 기억하세요.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한 정부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서입니다. 앞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합의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 거죠. 상호 불가침 합의가 나왔는데요. 네, 바로 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순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여기다 노태우 정부 때 순서대로 나왔던 내용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요, 이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관계가 없습니다. 통과. 김대중 정부 때 와서는요, 햇볕 정책,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방법. 이건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죠. 정주영 회장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그때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장사 시작해서 재벌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갚으러 간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대 방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통일의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강산 해로 관광. 육로가 아니고 여러분들 해로, 바닷길을 통한 관광 시작인 거예요.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 금강산 해로 관광. 요게 시작되었고 이후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후에 경의선, 동해선, 개성공단, 그다음에 이산가족 방문, 서신교환, 금강산 육로 관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6.15 남북 공동선언 주고요. 이후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육로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해로가 먼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금강산 육로예요. 그 순서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해로와 육로 그 순서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있었죠. 네, 그래서 14 남북 공동선언 발표가 있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역사 왜곡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죠. 그죠? 예, 바로 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그 시마네현에 편입을 시키잖아요. 자꾸 이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이걸 제정해가지고 일본이 독도를 영토 분쟁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어떤 한국 영토 반환 조항에 독도가 빠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독도는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우리의 영토고 지금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 경찰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기록,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지도 등 여러 기록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독도에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이 역사 왜곡, 일본 우익 세력이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역사 교육을 자꾸 주장을 하죠. 예를 들면 고대사의 과장과 왜곡,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 뭐냐면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당시에 일본이 임나일본부가 이 경상도 지역에 또는 전라도 지역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지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징용 징병의 강제성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이런 것도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술을 지금 제외시키고 있는 모습들. 이런 잘못된 역사 인식이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여러분들 일본 전범들을 모아놓은 전범들이 그 위패를 모아놓은 곳이 여기서 이 참배한다는 얘기 뭐냐면 자신들이 전쟁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센카쿠 열도 와서 이제 중국과의 또 지금 다오이다오 이렇게 좀 충돌하고 있고요. 북방 사도의 소유권 문제 이건 러시아와 또 충돌하고 있죠. 이렇게 주변 국가와 정책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볼게요.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의 어떤 국가 통합 유지, 중국 내 소수 민족들의 중국인으로서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동북공정이 추진되고 있죠.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비록 중국이라고 하는 그 영토가 있고 그 영토 속에 있었던 역사였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것이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죠. 엄연히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가 지금 그 중국의 영토의 일부에 들어가 있을 뿐이니까.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 중국의 정책 필요에 따라 우리 고대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자, 역사 갈등의 해결 방법 모색인데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의 정적 외교적 대처, 관계변명 제정, 역사 왜곡에 대한 연구 지원,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민간에서는 한중일 시민단체 확장의 공동 연구, 공동 역사적 집회라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일이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남북 통일을 꼭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대사의 숙제자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교 내신 내용들을 마쳤고요. 나중에 이제 고3 되시면 여러분들 특히 고2 겨울방학 때부터는 수능 개념 강의가 20강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꼭 1등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수능 개념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